다시 또 책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일부 지분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지분권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이제 공유물이 처분과 변경행위와 관리행위 그리고 보존행위 이 처분과 변경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자기 지분을 처분과 변경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자기 지분을 갖다가 이 매매하는 행위는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제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사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말하면 처분 변경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법정지사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하면 사용수익권을 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죠. 3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100%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정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땅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그리고 건물을 A가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이 돼가지고 이 토지 지분이 Z가 낙찰받았다. 이랬을 때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B와 C의 지분에도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되죠. 법정지상권은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약정지상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B와 C 지분에도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거나 똑같아요. 뭐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등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그렇지만 B와 C 지분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B와 C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고 A에게는 부당이득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과 변경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걸 왜 인정 안 하냐 막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걸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면 B 지분, C 지분에도 법정지상권 등기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법정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등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A가 3분의 2 지분이고 B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A하고만 계약한 갑임차인이 있어요. B는 하고는 안 했어.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죠. 이 A하고 계약한 사람은 A 지분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는 어느 일부의 지분에만 할 수 없어. 그럼 B 지분을 해서 B 지분을 못 한다고. 이럴 때에는 과반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B가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물건의 하나에 이 과반수 계약했다고 해서 사용수익권 인정이 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가 임대차 등기라든가 전세권 등기 이런 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분의 지분권하고 B하고 다 계약을 다 했어. 이 사람하고 다 계약을 다 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B 3분의 1 지분에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말소 기준은 3월 10일이고 전세권 등기는 4월 10일 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이게 10분의 9고 이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전세권은 소멸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법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이건 그냥 소멸되는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요. 전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임차권이 일반 임대차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대입변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매를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다 대부분 판례에 다 나와 있고, 그거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지금같이 이제 지분 경매를 하려면 지금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러한 이제 지분권자의 권리와 그리고 관리 보존행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게 공유물이 처분과 변경행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건재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한다든가 또는 이 건물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토지에다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공유물의 관리 행위와 그 요건 같은 이미 설명을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민법 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이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관리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직접 자기가 과반수일 때는 과반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반수가 못 되면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과반수를 마치면 이제 1인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유물이 이 공유자들끼리 특약을 정해서 우리가 과반수로 하지 말고 이 관리 행위는 3분의 2 갖고 하자 이렇게 해도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유물의 관리 행위 민법 265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정에서 이 5분의 4로 하자. 이러면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온다. 자, 공유물의 보존 행위와 그에 기한 공유물 방해 청구 또는 공유물의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엔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인도 청구가 나오죠. 이렇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받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기 인정이 돼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린다. 이러한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대항력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후에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물론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농지법 24조 제1항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력권 즉 그 읍면사무소에다가 이제 그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고 이건 최단 기간이 3년이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지만 계약갱신 요건이 10년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라고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동의는 구두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경제에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한 거라고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참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계약서에는 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나머지 지분권자가 묵시적으로 추일할 수가 있거든요. 구두로. 소송을 진행하면 다 공유물 지분권자는 다 가족이나 형제라든가 친구들 아니야. 그 사람 편 들지 내 편 안 된다니까. 왜? 낙찰자를 이제 거기다가 그냥 몰아붙여야죠. 낙찰자에게 손해봐야지. 우리들은 가족 아니야. 그래서 성남지원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딸이 입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인정했어. 자기가 임차보증 다 받고 자기가 계약하고 딸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았어. 그리고 임차보증은 어머니가 매매대 갖고 해결하는 걸로 했는데 딸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 동의했다. 대항력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깨져가지고 그 매매 계약한 그 위약금을 물어준 사례도 있어요. 결국은 2분의 1을 인수했어요. 임차보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서에 있는 것만 따지나 계약은 원래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처분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계약이 증거 효력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형식상 계약의 효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계약했다면 실적인 계약이 우선한다.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가 공신력은 있지만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에 써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은 없는 거예요. 공신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을 때에 이제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이게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자는 요거를 인수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 이유라면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건물은 또 갑이 5분의 4고 을이 5분의 1인데 대지는 을이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가 있죠. 이런데 이런 것 같이 이제 보면 건물은 갑이 5분의 4, 을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땅은 을이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이럴 때에 이게 주택이든 상가이든 누구랑 계약해야 되냐? 둘 중에 한 사람하고 계약해야 된다. 그럴 땐 누구랑 계약? 갑하고 계약해야만이 대항력이 있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갑하고 계약하면 갑은 가난한 사람이죠. 건물값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서 건물값은 10%도 보통 안 돼요. 땅값이 비싼 거죠. 10%에 5분의 4가 될 바에는 차라리 이게 90%에 100% 가지고 있는 을하고 계약하는 게 낫죠. 근데 을하고 계약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고 을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도 일반 채권으로 배당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 가압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항상 이 갑, 을과 전체를 계약했다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갑하고 계약한다면 주택임대차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부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이 갑 5분의 4 지분에 대해서만 건물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땅은 주장할 수 없어요. 을 지분에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생각하면 분들이 갑 5분의 4를 임대인, 을은 그냥 담보 제공한 거예요. 임대인의 임대차계에 동의를 했죠. 이럴 때에 그 동의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대항력은 건물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계약할 때는 공동임대인으로 계약해야만이 토지에도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차에 동의만 했어. 담보 제공만 했다.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건물에만 책임을 지는 거지 땅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은 물건을 담보 제공한 것만, 건물만 담보한 거거든, 이거는.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땅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인터넷 방송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좀 쉽게 지나갈 것 같은 경우도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내용이 이제 공유물의 관리 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124쪽까지예요. 근데 이제 98쪽밖에 안 했죠. 그래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주택에서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갑이 건물 전부와 대지 지분이 일괄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인이 미배당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을이 대지 전체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대지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을이 이제 임대차에 동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미배당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을이 대지 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임대차법에서 우선 변제권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서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해서는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도 우선 대항력은 인정이 안 되지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니고 담보 제공자였다면 담보 제공자는 건물만 제공한 거지 땅까지 제공한 건 아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저희 같은 개인적인 사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십몇 년 동안 생각하고 이 굳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거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담보 제공한 자는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한 사람이죠. 담보 제공자는 물건으로 담보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 담보한 거죠. 임대차 계약 효력은 원래 이 건물에만 있는 거지 땅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물 임차인하고 계약했을 때 이 땅에까지 동일 소유자일 때 이제 그 소유자가 동일한 한에서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 우선 이제 포함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 그 특별법을 저해놨겠지만 담보 제공한 사람에까지 동의한 사람에까지 땅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은 없어요. 과반수 미만의 소유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요. 배당용에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요. 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없으면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정성 아니에요. 부정성. 그걸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과반수 이상 계약할 때는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요 라인이 충분하죠. 임대인 1, 임대인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세 사람 이상이 되면 어떻게 임대인 누구 외 2명 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해놨죠. 여기 같은 경우로 보면 3명이다 보니까 홍길동 외 2인에서 2인은 이렇게 여기다 첨부했죠. 공동임대인 홍길동 외 2인은 누구다. 이게 임차보증금은 홍길동, 이도령이, 춘향이 계좌로 3분의 1씩 각각 선물을 지급하는 거로 한다. 맞아요. 이렇게. 공동임대인이 개인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작성하고자 서명 할인 날인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령 인감비 첨부해야 된다. 위 아파트는 홍길동 3분의 1, 이도령 3분의 1, 춘향이 3분의 1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3명이 지분권자 모두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특약상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정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대표로 계약하고 자기들끼리 동의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재판에 가면은 누굴 편을 드냐? 판사님들은 약자 편을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걸 안 당하려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걸 갖다가 미리 이 사람을 상대로 말해가지고 녹취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녹음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대화를.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 임대차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 혼자서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서 대항력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계약한 사람한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계약한 3분의 2 지분권자와 임대인으로 계약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렇지만 계약하지 않은 3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임차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할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은 뭐냐면 그 비 3분의 1 지분권자에게 임차보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까지 인정해준 대항력이 아니고 내보내지만 못하고 사용수익 그냥 내비두고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대항력,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차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어서 이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이러한 권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절반의 성공이죠, 절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은 송유소 지분권자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심은 그 사람한테 나가지 않고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힘만 있을 뿐이지 내가 돈 못 받잖아. 그래서 이 전세보증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 갖고 관계기면 넣을 때는 동의하지 않은 지분한테는 경매는 못 넣어요. 임대인 또는 임대차에 동의한 사람 지분에만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경매 신청권도 없고 동의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면제권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대항력은 내보내지 못하는 이 정도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항력은 큰 힘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대항력은 이제 내가 전세보증까지 청구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질 수 있어야 강력한 거죠.